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대망의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지금 뭐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왜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애들이 주로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이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출 문제 정리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파트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맞으신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안 맞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거를 좀 100% 활용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출 문제를 풀죠. 제가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서를 펼쳐놓고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뭐 조문에 대한 문장이 나왔다, 아니면 뭐 판례에 대한 문장이 나왔다, 그걸 찾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밑줄을 계속 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시다 보면은 특정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알게 돼요, 하다 보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기본서를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시면은, 이제 책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제껴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러니까 줄이 많이 쳐져 있거나 표시가 많이 된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읽고 넘어가다 보면은 기본서를 읽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이거를 책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책이 두껍기 때문에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처음에 잘 몰라요. 책을 막 찾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 찾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소도가 좀 길었는데,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19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97페이지. 펴보시면은 이제 권리의 변동 해가지고 이제 1번 나와 있죠. 이런 건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냥 X 치세요, 1번 문제 자체를. 보면 안 돼요. 권리의 변동 부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증거로 제가 앞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 195페이지 보이시죠? 보시면은 이 권리의 변동 파트가 예, 알겠습니다. 21에서부터 쭉 안 나오다가 26회 때 딱 한 문제가 출제되고 27회 때 안 나왔습니다. 그럼 28회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근데 만에 하나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은 이제 제끼시고, 만약에라도 나오게 되면은 뭐 찍어서 맞추셔야죠. 못하겠습니까? 근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해서 우리는 법률 행위부터 정리를 합니다. 법률 행위부터. 자, 먼저 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법률 행위의 종류입니다, 종류. 법률행위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뭐죠? 예, 맞습니다. 단독행위. 먼저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죠. 먼저 이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 이게 이제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 행사. 그리고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사자가 있을 때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바로 이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행위 같은 경우는 당사자 여러 명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거, 이게 이제 합동행위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런 게 있는데, 합동행위 같은 경우는 별로 그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셔도 돼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자, 일단 이 단독행위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해제라든가 취소 이런 게 있죠. 해제 취소가 뭔지는 아시죠? 예, 해제 취소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의, 추인, 예? 또 뭐가 있을까? 뭐 철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겠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냐면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언입니다. 유언. 이 유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이제 출제위원들이. 상대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내 재산을 싹 다 그냥 다 불사질러 버려라. 이렇게 해도 유언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없습니다.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조건을 못 붙입니다. 얘네들 싹 다 조건 못 붙여요.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 유언 같은 경우는 또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죠. 예, 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매매 강론에서 계약 강론 파트에서 하게 되겠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계약의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계약 강론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합의해제. 합의해제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합의해제는 계약이라고요.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최초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을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갑에게 대금을 줬습니다. 근데 갑은 을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갑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권을 갑에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행을 했는데 왜 당신은 이행하지 않습니까? 계약 끝냅시다라고 이렇게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은 매매계약은 없었던 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을이 손해를 입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해제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이 이후에 을에게 야, 우리 해제하지 않을래? 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합니다. 그래, 우리 해제하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제를 하게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랑은 다르죠.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합의해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해제 계약이라고도 해요. 해제 계약.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은 계약 해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이거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요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예? 자, 해제 계약입니다. 해제 계약. 이 달라요, 이게. 해제 계약이랑 계약 해제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합의 해제랑 해제 계약 같은 말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거, 증여가 있어요. 증여는 그냥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단독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청약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을이 받겠다라고 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을이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 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법률행위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단독행위가 아닌 거. 자, 먼저 1번 선다 보세요. 합의 해제라고 돼 있죠.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 그렇죠. 정답은 1번인 거죠. 쉽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번 선다 보시면 뭐 철회 나와 있고, 3번에 취소, 네? 4번에 동의, 그 다음에 5번에 주인, 싹 다 단독행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거의 뭐 한 10초쯤 걸리겠네요. 맞죠? 문제 푸는데 맞죠? 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자, 틀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선다 1번에 보시면 채권행위라고 돼 있죠. 예, 이걸 좀 설명 좀 해야 되겠네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갑과 을이. 그럼 이게 채권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자, 갑한테는 어떤 채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해당 목적물을 넘겨줘야 될 인도 채무가 있죠. 인도해줘야 돼요, 목적물을.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대금을 줘야 되죠, 갑한테. 그러니까 양 당사자한테 이렇게 채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 라고 해가지고 의무 부담행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행위나 의무 부담행위나. 자, 그런데 이러한 양 당사자에게 생긴 채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갑이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고, 을은 실질적으로 갑에게 대금을 주고, 이게 이제 이행의 문제죠. 이거 이제 물권행위라는 거예요. 좀 구분이 되세요? 이 양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처분행위. 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해서 지금 선다 1번에 보시면은 채권행위 해가지고 교환이라고 돼 있죠. 이 교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아, 계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채권행위입니까? 물권행위입니까? 그렇죠. 채권행위인 거죠. 당사자 사이의 합의. 그리고 2번 와 보십시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계약 해제라고 돼 있어요. 자, 계약 해제가 뭡니까?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그렇죠. 단독행위죠. 이거 해제권 행사하는 그 해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2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푸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예,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처분행위라고 돼 있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이거는 이행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처분행위라는 겁니다. 물권행위.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자, 임대차는 당연히 유상행위고 증여는 당연히 무상입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자, 선다 3번에 보시면은, 선다 3번이 아니라 문제 3번에 보시면은,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게 뭡니까? 그렇죠. 처분 행위죠. 즉, 물권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 선다 1번에 보시면은, 1번에 교환 돼 있죠. 처분 행위입니까? 의무 부담 행위입니까? 그렇죠. 의무 부담 행위죠. 채권 행위죠. 채권 행위. 자, 그럼 선다 2번에 보시면은, 임대차 마찬가지고요. 재매매 예약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분양 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5번 보시면은 채권을 양도하겠다. 이게 처분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실 때, 민법 문제를 푸실 때 이 예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 네? 여러분들 예약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계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응을 그냥 기억으로 바꾸세요. 예약은 계약입니다. 예. 자, 뭐 이까지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글씨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번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것도 좀 설명 좀 하고 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살펴봤었는데, 자, 지금은 이 법률행위의 요건을 살펴볼게요. 요건. 네.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무언가를 갖춰야 성립이 됩니다. 법률행위가. 자, 그리고 성립과는 또 다르게 이게 과연 유효인가 무효인가 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네.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당사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목적. 즉 다시 말해서 내용이 있어야죠, 계약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이렇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라야만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알 수가 없죠. 에? 효력 발생 요건을 따져봐야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에?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당사자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더라. 그러면은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겠네요. 예, 능력을 갖췄을 때라야만이 유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같은 경우는 확가적타가 필요하죠. 적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예,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죠.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그때 이제 유효하게 법률행위가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서 거의 무조건 나오는 이중매매. 이중매매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우리 책에서. 그 다음에 반사회. 반사회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첫 문제는 거의 반사회 나와요. 네, 거의 첫 문제는 거의 반사회입니다. 자, 반사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공정 이런 애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가적 이런 애들은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그냥 없죠. 거의 얘네들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네, 그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법률행위 목적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부분 중에서도 이제 이중매매 반사회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파트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의사표시 파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를 다루겠어요? 불일치하는 걸 다루겠습니까? 당연히 불일치하는 걸 다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를 한다. 그게 뭡니까? 비통착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예?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기라든가 강박 있죠? 얘네들은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자가 있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강박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이후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 효력 발생 요건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한에 있어서의 도래. 예? 그 다음에 뭐 유언. 그렇죠. 사망이죠. 왜 이렇게 잘하시죠? 뭐 아까 했으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여기서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인데 이런 거 이제 읽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느끼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자, 보시면은 4번에 보세요. 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겁니다. 자, 1번에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예,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죠. 자, 그럼 2번 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예, 특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농지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한 서류를 넣어야 되는 거지 법률행위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적법성. 예, 효력 발생 요건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예, 특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지금 이 선다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제 보시다가 3번이 딱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모를 수가 있죠. 네? 이게 과연 네? 효력 발생 요건일까 아닐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하지만 1, 2, 4, 5번이 싹 다 효력 발생 요건이란 걸 알게 되면은 소거법에 의해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거는 절대로 제가 무슨 뭐 편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예. 그 뭐 계속 같이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 어쨌든 5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네. 드디어 이제 반사회가 등장을 합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보겠습니다. 네. 이 반사회 같은 경우는 103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03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사회질서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예,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예. 만약에 판사를 붙잡고 판사님 선량한 풍속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판사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예? 명확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말 자체가. 그리고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판사는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출제를 할 때 이 조문을 낼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내겠으면 문제 못 냅니다. 이런 걸로는요. 여러분들 수준을 몰라보고. 자, 이런 건 안 나오고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 문장이 출제가 돼요. 자, 이런 경우는 반사회다. 따라서 무효다. 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반사회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례 문장이 출제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례 문장을 딱 보고서 판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상식이랑 또 달라요, 이거는. 예? 상식 접근하시면 안 돼.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판사님의 마인드. 이 판사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예? 판사님의 마인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보다 생소한 판례 문장을 내기보다도 이전에 이미 등장했었던 판례 문장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판례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 보시면은 자, 먼저 5번에 자, 문제. 자, 1번 선다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효죠. 예,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연녀에게 한 증여다. 이거 반사회로서 무효기는 한데 지금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겠다. 예, 근데 일단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3번 봅니다.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체결한 증여계약. 적극 가담 나왔죠. 예, 이중매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유효죠. 그러니까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이렇게 대가성, 뭔가 불법적인 거를 하고 이걸 갖다가 대가를 받겠다. 이런 거는 싹 다 무효입니다. 네, 이런 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2번 선다 보시면은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해제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소멸하는 거죠. 근데 종료를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불륜관계를 유지시키겠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불륜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 말이랑 똑같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무효라고 지금 2번이요. 예. 이 문장도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봐놓으시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선다 3번 적극 가담. 이건 뭐 무조건 알고 계셔야죠. 예.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 일단 이중매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중매매. 예, 판사님의 마인드를 같이 따라갑시다, 우리. 자, 일단 이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유효입니다. 이중매매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예. 자, 갑과 을이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일자입니다, 일자. 자,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네? 갑이 매도인입니다, 갑이 매도인.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갑은 매도인이에요, 제 수업 시간에. 자, 갑이 어쨌든 간 매도인인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직 등기는 을에게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놈이랑 계약하는 거. 이게 이제 이중매매죠. 이렇게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기는 이제 병한테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을 같은 경우는 지금
갑이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해제권을 행사를 하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미 병한테로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채권이죠. 채권이면 채권. 예? 나한테 해당 목적물 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 하지만 병이 등기를 하는 순간 얘는 물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병에 대해서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못하고 우리 시험에서 또 이 이중매매 파트에서 함정을 파는 문장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과연 을이 행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합니다. 을은 채권자이긴 하지만 그 채권자는 아니죠. 예? 돈을 빌려준 그런 채권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해요. 예,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딱 한 파트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예, 통정 허위 표시에서만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파트에서 만약에 채권자 취소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 안 돼요, 안 돼요. 통정에서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중매매가 유효인 상황이고, 자, 갑과 을이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에게로 등기가 넘어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병이 적극 가담을 했다. 이렇게 적극 가담을 하는 순간 이거는 바로 그냥 반사회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소유자는 당연히 갑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을 같은 경우는 병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갑을 대위해가지고 이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좋습니다.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입니까? 채권 청구입니까? 물권이요? 물권이라고 하신 분 누구시죠? 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소유자는 갑이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병이 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제3자에게 넘겼어요. 제3자에게 넘겨가지고 이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정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호가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자, 제3자 정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무효고요. 등기는. 그리고 악이라도 당연히 뭐 무효죠. 선악 불망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은 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해서 이 갑과 병이 체결했던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죠. 근데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의의 제3자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무효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적극 가담. 네, 좋습니다.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을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6번. 예,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자,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은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자,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다. 지금 여기서 범죄 행위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게 되면 이거 반사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문장 보실 때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건 이 소극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반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세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답니다. 예. 반사회입니다.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기망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 사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판사가 그 문장을 적을 때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을 적극 기망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썼을 뿐 이건 적극 가담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 반사회 무효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뒤거 보시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지금 이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근저당에 대해서 당연히 그 채권자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반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귿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리을 계속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예, 반사회 아닙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읍, 디귿, 리을 이게 지금 반사회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니은만 반사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기읍,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반사회가 아니야 라는 판단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7번. 7번 보시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선다 1번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네. 이거 왠지 반사회 같죠? 네. 일단 넘기세요. 자, 2번에 도박 자금의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 이 도박이라는 말 나오면 싹 다 반사회입니다. 반사회예요, 지금.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거 지금 대가성이 포함되어 있죠. 반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공무원 직무행위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대가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반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나왔던 거죠. 예? 바로 위에 문제 보시면은 뭡니까?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예, 그렇죠. 디귿이죠. 디귿 지금 이렇게 한번 나왔던 거 22회 때 한번 디귿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25회 때 이렇게 정답으로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반사회 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 1, 2, 3, 4번 선다를 몰랐다 하더라도 5번 선다가 반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아셨으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25회 때는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22회를 정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25회 시험 치기 전에. 예,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보세요. 8번. 8번 보시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은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강박을 했답니다. 예? 사기 강박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이 갑을 만약에 자, 강박을 했어요. 이렇게 강박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 갑 같은 경우는 강박을 지금 당했기 때문에 갑에게 취소권을 인정을 해주죠. 취소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취소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갑이 이 취소권을 만약에 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 갑이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의 유무효를 가질 수 있는 게
갑이 지금 계약을 갖다가 뭐 유효로 할 것인지 무효로 할 것인지 그거를 자기 혼자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박을 했을 때 이 계약 자체를 무조건 무효로 하기보다도 강박을 당한 이 당사자에게 취소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줌으로써 보다 더 폭넓게 그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무효야 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니한테 취소권을 줄 테니까 무효로 하든 유효로 하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좋습니까? 네, 후자가 좋죠. 네, 후자가 좋아요. 네, 저는 후자할게요. 후자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지금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27회입니다, 27회. 자, 그리고 니은 보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을 또 나왔죠. 바로 작년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반사회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기업 보세요. 또 나왔네요. 예?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예?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반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리을 보십시오.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자, 적극 가담 나왔습니다. 반사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쉽죠?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죠.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그리고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안 그려도 되겠죠? 아, 그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이 좀 더럽기 때문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시 매매 계약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적극 가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태. 자, 보겠습니다. 선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예, 무효죠. 예?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이건 반사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럼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대위 청구만 할 수 있을 뿐. 자, 3번입니다. 을은 갑을 대위해가지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대위해서 할 수 있겠죠. 대위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절대적 무효라고 했죠. 예,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4번이 이제 틀렸죠. 예. 자, 5번 봅니다.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행사할 수 없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표현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해 보시면요.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 이게 반사회가 아니겠죠, 당연히. 자,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 무허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무허가. 돼요. 무허가 싹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무허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무허가라서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없다고요. 예? 다 된다고요. 다른 과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법에서만큼은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만큼은 무허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싹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다라고. 괜찮습니다. 무허가라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회가 아닌 거고. 자, 그럼 이음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반사회라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받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반사회 아닙니다.
그다음 리를 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했다. 반사회자. 네. 정답은 따라서 예, 3번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1번 보시면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예.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다음 104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있고, 이거 103조라고 그랬습니다. 뭐 103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건 104조입니다. 자, 먼저 반사회를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만약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요.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갑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후에 이 매매계약이 뭐 해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무효가 돼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갑도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등기 넘어갔던 거 돌려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도 내가 니한테 줬던 대금 돌려달라고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할 수가 있는 게 원래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도박을 할 목적으로, 을이 도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을 할 당시에 을이 자기의 동기 있죠, 이 동기. 도박을 하고자 하는 이 동기를 갖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 갑에게. 근데 갑이, 을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쓸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갑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박 목적으로 빌린 이 돈이죠, 돈. 을이 갑에게 돈을 받았겠죠. 이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네? 불법 원인급여.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자, 지금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자, 무효가 됐으니까 니한테 넘어갔던 돈 주라,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반사회이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 똑같은 말인데, 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줄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 같은 경우는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좀 심신이 미약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주택이었다고 칩시다. 예. 1억짜리 주택이었는데 을이, 갑이 조금 뭡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고서 이걸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갑에게 만약에 폭리 행위를 통해서 이 1억짜리를 1,500만 원에 만약에 사갔다, 예, 라고 한다면은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궁박, 경솔, 무경험, 예, 중에서 한 가지만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에게 폭리 행위를 통해서 이 1억짜리를 단돈 1,500에 만약에 사간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을은 갑에게 돈을 넘겨줬죠. 그리고 갑은 을에게 지금 뭡니까? 주택을 이렇게 넘겼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불법 원인 급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피해자 갑 있죠? 이 갑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을 같은 경우는 폭리 취한 놈이죠. 요 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걸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을 해주고 폭리를 취한 요놈한테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103조의 예시 규정으로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규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쩌면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11번을 보십시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무경험이란 자,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제가 2번 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중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예,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입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해서 꼭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공정성을 잃었다고 해서 당연히 추정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겠죠. 자, 그럼 4번 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여기서 지금 을이 만약에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1,500만 원짜리를 사가면서 나중에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재소 합의를 만약에 했어요. 예? 갑을 속여가지고. 그럼 당연히 그건 무효겠죠. 예, 무효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 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예, 맞습니다. 폭리행위 규제죠. 자, 그럼 이제 12번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궁박은 뭐 경제적 궁박이든, 예? 뭐 신체적 궁박이든, 예, 뭐 다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담 없는 증여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그 편무계약이죠. 예? 편무계약입니다. 부담 없는 증여 같은 경우는 편무계약이면서도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대가성 없이.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성이 생길 수가 없겠죠. 일반 당사자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행위에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전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자,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전환.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아까 불공정 사례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갑이 노인의 상황이었고 주택이 원래 1억짜리였는데 이거를 을이 갑에게 폭리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1,500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나중에 뭡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 게 두려워가지고 갑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매매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1,5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우리 1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계약의 내용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까지도 그걸 무효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효입니다. 유효. 아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반사회랑 불공정이 있는데 무효행위에 있어서 이 추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추인. 이건 나중에 무효 취소 파트 들어가면 그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인 같은 경우는 반사회도 안 되고 불공정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무효행위의 전환 같은 경우 반사회도 안 됩니다. 전환도 안 돼요, 반사회는. 근데 불공정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을 했던 판례가 한 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선다로.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거.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 맞죠? 네. 여기서 궁방만 뭡니까? 본인 기준 판단이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다 대리인 기준 판단입니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 경매에다가 들이댈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계속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